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나이쯤이 되면 인생의 골조는 이미 다 올라가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책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누구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요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2장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3장은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4장은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죽고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번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뇌에 빠진 사람들에게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나는 열정이 있는 삶을 원한다. 마음이 설레는 일을 하고 싶다. 자유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인생이라는 짧은 여행의 마지막 여정까지 그렇게 철이 덜 난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 내 삶에 단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사는 게 나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내가 좋다. 자유로움과 열정, 설렘과 기쁨이 없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가?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품격이 있는 인생,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은 독립한 인격체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미 예감한 중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 내가 나름대로 찾은 대답을 이야기했다. 삶의 기쁨, 존재의 의미, 인생의 품격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빈다. 그 무엇도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고 분투하는 그대들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2013년 3월 자유인의 서재에서 유시민.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표현을 가져다 쓰자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사람마다 인생을 다르게 산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돈을 버는데 골몰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등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삶이 있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한지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어떤 삶이든 훌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자유의지로 만들어낸 삶이 아니면 훌륭할 수 없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산 것은 아니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대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싶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와 기쁨을 느끼고 싶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도 더 훌륭해져야 한다. 여태껏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산 건 결코 아니었다. 세상을 위해 살았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은 훌륭할 수 없다는 관념에 눌려서 산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진정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질 않았다. 무엇에선가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곤 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마다 누군가에겐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꼭 그래야만 할 이유는 없었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누군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도덕주의적으로 보든 실용주의적으로 보든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이다. 내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어떤 이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떳떳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고 싶다.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알베르 까뮈는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 47살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 까뮈는 행동으로 대답했다. 그는 세상과 삶 그 자체가 부조리라고,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사형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자살은 이 부조리를 알고 체념하는 것이다. 살아가려면 체념하지 말고 반항해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소모하면서 살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와
끝내 화해하지 않은 채 죽는 것이다. 까메가 주장한 바는 명확하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운 존재로서 있는 힘을 다해 살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런데 까메는 최선을 다해 무엇을 했을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했다. 놀았다. 사랑하고 연대했다. 까메는 시련과 모험으로 점철된 인생을 실로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알베르 까뮈의 인생을 생각하며 자문해본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은 내 삶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나는 어떤 놀이에서 즐거움을 얻고 어떤 놀이를 더 하고 싶은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가? 지금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식이 만족스러운가? 누구와 함께 어디엔가 속해 있으면서 서로 공감하고 손 잡으려는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야만 할 이유도 없이 지레 무언가를 포기하고 산 것은 아니었던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삶에 대한 번민과 회의가 찾아드는 것이리라.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몰두할 수 있는 놀이에 빠져들고 싶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게 사랑받고 싶다. 그렇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내 삶에 대해 황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제2장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소설도, 영화도, 연극도 모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크게 달라진다. 어떤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의미, 품격이 달라진다. 죽음이라는 운명. 젊은이들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급성 질병에 걸려 갑자기 죽는 불운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은 살 날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만 같다. 사실 청년들에게 시간은 아직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조금쯤은 낭비해도 괜찮다. 방황과 시행착오를 겪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있다. 이것을 가리켜 청춘의 특권이라 한다. 청년들의 죽음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로 취급한다. 아직은 자기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임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팽겨쳐 두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훌륭한 삶, 품격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나름의 견해를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삶과 죽음도 함께 알아야 한다. 죽음을 모르거나 오해하면 삶을 망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능적 공포감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상념은 불안과 두려움을 부른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잠깐씩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런 때가 아니면 죽음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지낸다. 감수성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만이 어머니가 언젠가 죽을 것임을 처음 인지한 순간 받았던 어린 시절의 충격을 오래 기억한다. 우리는 나를 남과 구분하는 자아 발견의 초기 국면에 벌써 죽음이라는 보편적 숙명을 인지하지만 곧바로 잊어버린다.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은 기억하는 능력과 더불어 망각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큰 축복이다. 아프고 불쾌한 경험은 있거나 적당히 윤색해서 기억한다. 남자들이 실제로는 무척 참혹했던 군대 경험들을 즐거운 추억처럼 회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 덕분이다. 나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예전보다 자주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꾸 죽음이 생각나서 더 깊게 삶을 고민하게 된 것인지 선후를 알 수는 없다.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고민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다. 개별적, 주체적 사건으로서의 죽음, 즉, 내 자신의 죽음이다. 사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즐겁게 놀고,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연대하는 모든 순간마다 조금씩 죽는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까?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만약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잘 죽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혼자 이런저런 대답을 생각해 본다. 답을 꼭 찾아야 할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은 단순히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소설도, 영화도, 연극도 모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크게 달라진다. 어떤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의미, 품격이 달라진다.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길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은 더 큰 가치가 있다. 아직 젊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게 죽음의 의미를 사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타인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인간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모두 동일한 현상이다. 아인슈타인의 죽음과 무연고 노숙자의 죽음, 나의 죽음과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죽음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타인의 죽음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다. 사람들은 이 둘에 대해 크게 다른 태도를 보인다. 타인의 죽음은 객관적,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에는 주관적,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인간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다. 몸은 세포로 분해할 수 있지만 자아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욕망과 충동에 끌리고 휘둘리면서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성과 미를 추구한다. 자아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기억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자아는 반드시 죽어 소멸한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 유전자는 살아남는다. 유전자는 딸 아들에서 손자로, 다시 그 딸의 아들과 손자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죽지 않는 불멸의 코일이다. 그러나 유전자의 영생은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철학적 가치는 없다. 유전자는 기억하지 않으며 사유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영생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나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주체, 지성을 가진 자아는 언제나 단 한 번만 존재한다. 유전자는 유전자일 뿐 나가 아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나로 인식하는 철학적 자아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인생의 의미도 삶의 존엄도 없는 것이다.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연대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이곳의 행복이 그들의 것이리라. 사랑은 싹이 난 감자맛.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 부모, 형제, 자식, 연인, 아내, 남편, 친구, 동지, 직장 동료를 사랑한다.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가? 당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마다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하나도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풀 한 폭이 키우지 못하는 황무지나 마찬가지다.
사랑은 움직인다. 새로 생기고 변덕을 부리며 사라지기도 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사람을 속인다.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사랑한다고 착각할 뿐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 가끔 일 때문에 혼자 국내선이나 국제선 비행기를 탔다. 여기서 혼자는 일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내가 탄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고 상상한다. 운이 아주 좋으면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분이나 20분 후에 죽을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마지막으로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나라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 전원을 켜고 아나에게 문자를 할 것이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어머니와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런 다음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등받이에 차분히 기대어 눈을 감는다. 태어나서 이 순간까지 내 마음의 울림을 남긴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보였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아버지가 공들여 가꾸었던 마당 귀퉁이 꽃밭 가장자리에 줄지어 선 채송화였다. 그리고 고무신을 들고 벌을 쫓는 꼬마 아이가 보였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인생의 첫 장면인 것 같다. 안진뱅이 책상과 흔들리는 호롱불, 책 읽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일렁거렸다. 산더미 같은 시장짐을 이고 걷는 어머니를 만났다. 마산 교도소의 기다린 회백색 담벼락, 유인물을 날랐던 을지로 좁은 뒷골목 인쇄소가 떠올랐다. 갑작스럽게 찾아든 영원한 이별에 대한 상상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색깔과 맛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럴 때마다 사랑은 싹난 감자처럼 아린 맛으로 다가온다. 누군가와의 영원한 작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리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깊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비행기가 어느 바닷가 넓은 백사장에 성공적으로 불시착했다고 상상하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꼭 해주고 싶은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그 생각과 느낌을 마음에 새기자. 비행기는 틀림없이 공항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다. 비행기 사고는 일단 일어나면 치명적이지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과는 비교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낮다. 영원한 이별의 상상이 가슴 찢어지게 아린 맛을 주는 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대로를 하라. 그것이 좋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영원히 헤어진다고 해도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면 그대는 잘못 산 것이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산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사랑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사랑의 대상은 제한이 없지만 가장 깊고 황홀한 사랑은 성적 교감을 토대로 한 사랑이라고 나는 믿는다. 성적 교감 위에서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껴안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절대 고독을 벗어날 수 있다. 제4장 삶을 망치는 헛된 생각들. 이름이 길이 남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그것은 행복한 삶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불운을 어찌할 것인가? 지나온 삶에 완전히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살아온 삶과 앞으로 예견되는 삶에 다 만족하기는 더욱 어렵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은 설계 오류, 능력 부족, 판단 착오 등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마땅한 여러 이유가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더 노력하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잘못되어서 또는 단지 운이 없어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사태가 간단치 않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거리가 아니다. 실제로 이 둘은 사람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세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삶은 공평해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다. 삶은 공평하지 않으며 세상에는 부조리가 널려 있다. 여러 가지 행운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 이렇다 할 행운을 누리지 못했거나 거듭 불운을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위태로운 삶의 고비에 맞닥뜨리며 살았을까? 부조리가 없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세상, 노력한 만큼 보상과 명예를 얻는 공평한 삶은 실현할 수 없는 꿈인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세상은 정글과 비슷하다. 강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내다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요. 한 걸음 앞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내 삶을 급습해 예기치 못한 혼란과 고통을 안겨줄지 모른다.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삶은 기획하고 설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불러들이지도 않고 쫓아낼 수도 없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삶을 바꾸어 놓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가리켜 행운, 불운, 우연, 축복, 저주, 은혜 또는 부조리라고 한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세상도 인생도 행운과 불운,
불합리와 부조리로 넘쳐난다. 1980년대 중반 한식이 동고동락했던 원풍모방 노동조합 이옥순 위원장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다.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 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 가운데 23명이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생명을 잃었다. 그들 가운데 회사의 경영 악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에 추돌당해 사망한 항공사 직원 일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가족이 그런 참극을 당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모의 따뜻한 성원을 받으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우리는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해줄 수 없다. 금이야 오기야 여러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지만 누구도 늙어버린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이 온전히 그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삶에는 인과관계를 찾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일단 일어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만큼은 어떤 초월적 존재 또는 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나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어두운 골짜기에 떨어져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공감한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신을 숭배하든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그 신앙을 존중한다. 그러나 내 자신은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의 부조리와 설명할 길 없는 불운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행운에 대해서는 감사하되 불운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나는 영생이 싫다. 인간은 이성과 더불어 욕망을 가진 충동적 존재이다. 욕망에 휩쓸리고 충동에 빠지면 때로 이성이 무력해진다. 여기에 무지가 겹치면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자기 손으로 삶을 파괴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생불사에 대한 욕망이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한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 기쁨, 행복, 열정, 환희 등 삶에서 귀중한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오로지 지금 여기에만 있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를 넘어서려는 집착과 망상은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다. 열정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의 화신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그 아무리 새로운 것도 시간이 흐르면 색이 바래기 마련이며
그 아무리 빛나는 영광도 언젠가는 망각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잘 알고 있었다. 현명하게 지구를 떠나는 방법. 나는 몸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영혼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나에 대한 기억과 느낌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나누고 삶에 감사하며 서로 정을 주고받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촛불을 켜고 음식을 차린 제사상 앞이 아니라 새가 노래하고 바람이 숨쉬는 자연의 품에서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더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죽음이 가까이 온 만큼 남은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진다. 삶은 준비 없이 맞았지만 죽음만큼은 잘 준비해서 임하고 싶다. 애통함을 되도록 적게 남기는 죽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긍정할 수 있는 죽음. 이런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굳게 믿는다.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면서 잘 준비해야 그런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나는 그렇게 웃으며 지구 행성을 떠나고 싶다.